1095년 3월 셀주크 투르크로부터 계속된 공격을 받은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알렉시오스 1세는 서쪽에 있는 교황 우르바노 2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신을 보냅니다. 이에 교황은 11월에 클레르몽에서 공의회를 열고 그 자리에서 직접 연설을 하며 십자군 전쟁에 대한 참전 독려를 했습니다. 클레르몽 공의회 이후 각 지역의 영주와 기사들은 본격적인 전쟁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기사들은 이 준비 단계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먼 거리의 원정을 위해서는 많은 전쟁 자금이 필요했는데 아주 부유한 일부 영주들을 제외하고는 이를 위한 자금이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기사들이 선택한 방법은 전쟁을 위해 직접 필요한 물건을 제외하고는 토지와 각종 유동자산을 팔거나 담보로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사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할 때 이 재산을 사들인 이는 누구였을까요? 가장 큰 구매자는 지역의 수도원들이었습니다. 수도원들은 영주와 기사들의 재산을 돈을 주고 직접 사거나 돈을 빌려주는 대신 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들의 재산을 담보로 갖게 되었습니다.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많은 이들이 원정을 떠난 후 무사히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각 지역의 수도원들은 재산이 크게 증가합니다. 무사히 돌아왔다 하더라도 전쟁을 통해서 기대했던 것만큼의 부를 쌓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절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돌아온 기사가 자신의 땅이나 재산을 모두 잃게 된 경우도 흔했습니다. 한편 해가 바뀐 1096년 프랑스 왕 필리프 1세의 형제였던 베르망두와 백작 위그 1세가 가장 먼저 전쟁 준비를 마치고 출전을 시작합니다. 10월에는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해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알렉시오스 1세와 만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황제 알렉시오스 1세와 위그 1세를 비롯해서 이후 1차 십자군 전쟁에 참전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알렉시오스 1세는 셀주크 투르크로부터의 공격을 막기 위해 서유럽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십자군이 아나톨리아를 비롯한 셀주크 투르크의 영토를 뺏을 경우 이를 비잔티움 제국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서유럽으로부터 먼 거리에 떨어진 이 지역을 십자군이 직접 점령하고 다스릴 생각은 없을 것이라고 짐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군에 참전한 이들은 그럴 생각이 없었고 이는 이후 양측 사이에서 중요한 갈등 요소로 남게 됩니다. 위그 1세는 콘스탄티노플에서 자신을 맞이한 알렉시오스 1세의 강요에 정복한 영토를 돌려주겠다고 일단 약속했지만 이후 도착하는 고드프로와 드 부용과 같은 이들은 이를 거부해서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고드프로와 드 부용이 약속을 계속해서 거부하자 알렉시오스 1세는 그의 군대에 대한 보급을 끊어버렸고 고드프로와 드 부용은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를 약탈하면서 보급을 충당할 정도였습니다. 이어서 타란토의 보헤몽 1세, 툴루즈의 레몽 4세까지 비잔티움 제국에 도착하면서 십자군은 일단 본격적인 원정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때 십자군의 총 규모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후대의 역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5에서 6만 사이의 병력이 동원되었고 그 중에서 7,000명 정도가 기사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우리에게는 이 숫자가 그리 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시의 기준으로 이는 매우 큰 규모였습니다. 특히 식량 보급이 큰 문제가 되었고 십자군은 원정을 시작하면서 주변에서 식량을 계속 구매하거나 약탈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사람뿐만 아니라 7천여 명의 기사들이 데리고 다니는 말이 먹어야 하는 식량도 골칫거리였습니다. 이 시기 한 명의 기사는 일반적인 경우 3마리의 말을 데리고 다녔는데 앞에서 언급된 대로 7,000명 정도의 기사가 참전했다면 최소 약 2만 마리의 말이 있었던 셈입니다. 이때의 말은 하루에 최소한 3에서 4kg 사이의 건초를 먹어야 했는데 그렇다면 매일 말의 먹이로만 60에서 80톤 사이의 건초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의 원정 과정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골칫거리로 작용했을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를 떠나 적의 영토에 들어서면서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한편 십자군은 알렉시오스 1세와 의견을 나눈 이후 첫 목표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였던 니케아라는 지역을 설정합니다. 1097년 5월 도시에 대한 포위가 시작되었고 보급이 끊겨버린 도시의 지도자는 6월 19일에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처럼 비교적 쉽게 첫 작전이 성공했지만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시를 정복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비잔티움 제국 측이 십자군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긴 했지만 십자군이 도시에 들어오는 것은 막았던 것입니다. 이는 십자군이 도시 안에서 약탈을 벌이거나 민간인을 학살할 것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군 측은 이를 중대한 배신이라고 여겼고 이는 이후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어쨌든 첫 작전이 성공했기 때문에 자신감에 찬 십자군은 6월 26일 니케아를 떠나 다음 전투 장소인 도릴라이움으로 떠났고 중간에 포위되는 등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승리를 거둔 후 십자군은 아나톨리아 지역 안으로 깊숙이 진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부터 이전의 십자군들이 벌였던 약탈이 뼈아프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후퇴하는 셀주크 군대가 모든 우물들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약탈에 대한 소문을 들은 지역민들이 십자군과의 모든 협력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십자군과의 협력을 거부한 지역민들의 동기가 종교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데 의견이 일치합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민들이 십자군이 기독교도들이었기 때문에 협력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지나친 약탈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협력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십자군은 푹푹 찌는 여름 더위 속에서 물건을 살 곳도 없고 약탈할 곳도 남아있지 않은 지역을 지나가야 했고 8월에는 이 와중에도 셀주크의 군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합니다. 지도를 보면 이 시점에서 십자군이 갑자기 북쪽으로 향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는 이 지역의 영주들이 전통적으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덜 적대적인 곳으로 가면 보급을 조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입니다. 얼마 후인 10월 20일, 십자군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중요한 골목에 위치한 안티오키아 성 앞에 도착합니다. 이때 십자군 진영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성을 공격해야 할지 의견이 나뉩니다. 앞서 한번 언급된 레몽 4세는 적이 아직 방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빠르게 공격을 하자고 주장했지만 나머지가 그보다는 성을 포위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그의 의견은 관철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안티오키아는 규모가 큰 도시였기 때문에 십자군에게는 사실 이 큰 도시를 완전히 포위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포위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는 오랜 시간 버틸 수 있었고 겨울이 다가오자 십자군은 추위와 식량의 부족으로 인해 크나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탈영하는 이들도 많았고 진영 안에서 아사하는 이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십자군 진영 내에서 사람의 고기를 먹었다는 기록도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십자군은 해가 바뀐 1098년 6월이 되어서야 성 내부의 배신자를 이용해서 도시를 점령하는 데 가까스로 성공합니다. 힘겹게 점령한 도시에서는 수천 명이 학살되었고 각종 식량과 재산은 모두 약탈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 점령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군은 장기간 포위 작전을 수행하면서 매우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8월 1일에는 전쟁에 참전했던 르피앙브레의 주교 아데마르가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했는데 교황을 대신해서 와있던 그가 사망하자 십자군 진영 내에서의 반목과 갈등도 점차 커졌습니다. 앞서 언급된 십자군 진영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보헤몽 1세는 도시에 계속 남아있기를 원했고 나머지 다수의 지도자들은 원정을 계속하기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다시 해가 바뀐 1099년 1월 13일 십자군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원정길을 떠났고 6월 7일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 앞에 도착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이슬람교에게 있어서도 물론 종교적으로 중요한 도시이긴 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메카, 메디나 혹은 카이로, 다마스쿠스, 바그다드와 같은 도시들이 이슬람교도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더 중요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역설적이게도 이후 수백 년간 기독교도들과 싸우면서 이슬람교도들에게 있어서도 오히려 그 상징적 중요성이 더 커졌던 것입니다. 한편 지친 몸을 이끌고 어렵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십자군은 곧 이집트에서 출발한 이슬람의 지원군이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때 한 성직자가 예언을 보았다고 주장했는데 십자군이 일주일 동안 기다린 후 맨발로 예루살렘 성벽 주위를 한 바퀴 돌면 성벽을 함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만 터무니없어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맨발로 성벽 주위를 도는 십자군을 보며 성 안의 수비군도 십자군을 비웃었다는 기록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인 7월 13일부터 도시에 대한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십자군은 한쪽 성벽부터 차츰 뚫어내기 시작하더니 결국 성문 안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루살렘 측 수비군의 대장은 패배를 직감하고 십자군과 뒤늦게 협상을 벌여 십자군의 도시 점령을 인정하는 대신 수비군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없는 안전한 후퇴를 약속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수비하던 군대는 후퇴할 수 있었지만 도시에 남아있던 이들, 특히 유대인과 이슬람교도들은 유례없는 학살을 당해야 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점령당한 성에 대한 약탈은 흔하게 있는 일이었지만 예루살렘 점령 당시 있었던 약탈은 그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는 데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동의합니다. 학살의 현장에 가까이 있었던 이들이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었는지를 정확한 숫자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거나 아주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었다거나 모든 이슬람교도들이 죽었다는 기록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모든 이슬람교도들이 죽었다는 것은 과장된 기록이지만 역사학자들은 적게 잡아서 10,000명, 많게 잡으면 4에서 5만 명 사이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점령 후 학살의 대가로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렇게 힘겨운 과정을 거쳐 예루살렘은 십자군에 의해 점령되었지만 십자군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된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끝을 모를 갈등은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폭발한 양 종교 사이의 갈등은 1차 십자군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남게 된 것입니다. 이를 생각해본다면 20세기 프랑스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 중 한 명이었던 자크 르고프가 십자군 전쟁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벌어진 십자군 전쟁에서 살구의 유입을 제외하고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시니컬하게 말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